이 부분에 이 출연재산을 출연 의사를 5월 5일 날 하고 을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6월 6일 날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앞으로 결국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이전 등기한 것이 부동산 이전 등기한 게 7월 7일이라고 봅시다. 요때 법인 재산이 된다. 이거는 48조 규정이 정된 결국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된다. 기타 법률 규정에 해당돼서 이때 그 법인 재산이 된다. 그러면 187조가 적용된다 소리죠. 결국 적용된 사항이고 이때 법인 재산이 된다는 건 결국 186조가 적용된다 소리입니다.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냐. 문제는 이 사람이 제3자한테 이걸 등기는 출연재산 해놓고 등기를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양도한 거죠. 요 사이에 양도가 된 거죠. 그럼 요 입장에 의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이 입장에 의하면 이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제3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수설은 요때 취득한다 봅니다. 설립 등기가 뭐냐면 이전 등기 없이 법인 재산이 된다는 입장이고 소수설은 요때 취득한다는 거죠. 그럼 등기하기 전에 설립 등기하거나 재단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기 전에 제3자 하면 이 사람이 취득한다는 거죠. 문제는 판례 입장이다. 판례는 출연자와 갑하고 법인 사이는 설립 등기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 없더라도 재단법인 설립되면 이 부동산 소유권이 이 사람 기속된다는 거죠. 근데 제3자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7월 1일 되면 이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재단법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판례 입장력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인데 다만 법률 규정의 물권 취득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이제 점유 취득시효죠. 점유 취득시효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0년간 소유여서로 평공령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한다면 틀립니다. 점유하여 등기한 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봐야 된다. 왜? 점유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시효라 하더라도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마지막 단서조항 취득한 물건은 처분하려면 등기해야죠. 187조 단서 조항입니다. 예컨대 갑에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사망해서 그럼 갑-1 상속인은 갑이 사망하자마자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이 부동산 팔아물라면 다시 을한테 팔아물라면 이걸 이전 등기해서 팔아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무효다. 처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등기업 되지만 처분하면 이전 등기해서 팔아물어야 된다는데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을한테 판다고 했어요. 그럼 등기 안 한 상태에 판다 했으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소유권 취득을 못하고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채권적 효력만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판례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 못한다는 것은 물건을 취득 못한다는 것이지 두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상속인 A, B, C가 있는데 A가 등기 없이 이 사람한테 이 지분권을 양도한다고 그랬어요. 또는 지분권을 포기한다 했다. 그러면 이 등기 없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는 이전해줘야 될 또는 포기, 말소 등기해야 될 채권적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처분하면 등기를 요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187조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수용하죠. 수용, 정해보면 수용.
수용은 원식 취득된다. 설사 기업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표시 안 했다. 죽은 사람 표시했다 하더라도 공적 절차를 거쳐서 수용이 됐다면 원식 취득된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소멸된다. 부동산 위에 있던 것은. 그것이 저당권이든 무엇이든 가압류는 다 소멸된다. 다만 저당권은 물상대위에서 수용 보상금을 대위할 수 있지만 가압류는 물상대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소멸된다. 두 번째, 원시 취득되는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 표시를 잘못했든 안 했든 절차를 거치면 원시 취득된다는 걸 주의해야 되고, 언제 수용되냐, 재개를 날짜가 아니라 수용 개시일이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물론 보상금 지급 정권을 한다. 보상금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됐던 저당권 가압류 부활을 한다 정도. 기타 법률 규정 관해서는 신축 건물이 중요합니다. 신축 건물 원식 취득이니까 법률 규정의 원칙 취득이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신축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용상 지분기둥 주백을 갖춰야죠. 지분기둥 주백을 갖춰야 됩니다. 그걸 갖춘 상태에서 양수인이 완성하더라도 건축주가 원시 취득하는 것이지 양수인이 원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다만 못 갖춘 상태면 토지에 부합되고, 다만 양수인이 그걸 완성했으면 양수인이 원시 취득이다. 관련해서 토지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이제 건축한 상권, 그것도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양도 관해서 미등기 건물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이전 등기해야 되니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양수받아 등기해버리면 제3자가 취득한다. 왜? 의사표시에 안 취득이니까. 건물의 신축 건물 원시 취득이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양수인은 등기해야 된다는 걸 주의해야죠. 그리고 처분과 관련해서는 처분하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없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채권적 흐름이 발생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 정도가 기타 법률 규정에 관한 부분이고, 혼동에 관한 것은 뭐 특별히 볼 거 없고요. 이제 두 번째, 점유권도 우리의 기본 강의와 요약 강의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별히 판례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 아시니까 기본 조문과 내용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편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부분인데, 소유권 범위가 이제 물권적 청구인데, 소유권 범위는 이제 그 물건을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문제는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입니다. 토지 소유권 범위. 토지 소유권은 이제 확정은 어떻게 됩니까? 확정은 지역 공부에서 결정되는 거죠. 토지 소유권 범위. 지적 공부에서 확정되면 이렇게 토지 상하를 미친다는 거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지하수 같은 거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말이죠. 문제는 이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A가 자기 땅 개발하면서 B 땅의 지하수 이용권이 침해를 받으면 상인관계니까, 이 두 가지는 상인관계니까 이쪽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 소유자는 자기 지하수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토지 소유권의 범위니까 개발할 수 있다. 다만 그 개발함으로써 옆집에 종전에 옆집 토지에서 이용하고 있던 그 토지에 대해서 이웃 토지가 지하수 이용료를 침해받으면 상인관계와 상관없이 자기 토지 소유권을 침해했다 해서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또 하나는요, 사례가 있는데, 요 B가 요 부분, 아니요, 요 부분에 뭐 송신,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근데 A가, 갑이라는 사람이 요 부분을 정축하는 밤에, 이 송수신이 전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이 A, B가 있으면 B가
송수신 전파 시설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정축함으로써 이 송수신 전파 방해 받습니다. 그래도 이 건축행위는 유효다 말이죠. 자기 부동산에 자기가 하는 게 이건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뭐 건축 못하게 할 수 없다. 토지 정당한 소유권 범위 내에서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송정법안에서는 상인관계에서 요 옆집 요 건물에 설치를 할 수 있다. 전파를 위해서 여기다 뭐 이렇게 송수신기를 달 수 있다. 뭐 요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토지 소유권 범위 내에서는 정당 이익이 미치는 범위 상한을 다 미치니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옆집에 침입하면 옆집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든지 아니면 그 상인관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그것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해서 A, B, C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토지 소유권의 경계 부분이다. 토지 소유권의 경계. 토지 소유권의 경계의 기준은요. 그 지적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토지 소유권의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된 것에 결정이 된다. 우리 부동산에 관해서는 부동산 현황에 관해서는 지적법이 기준이고 권리 의무에 관해서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몇 층 건물이다라는 걸 이걸 기준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거고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걸 이쪽으로 해서 기준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토지 경계는 부동산의 현황에 관한 거니까 요게 기준이란 거예요. 요거에 위반되는 등기부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것이 사고로 잘못 표시되면 이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만 유효겠죠. 그럼 당연한데 결국 여러분 시험관에서 요 정도가 기준이겠죠. 예, 그것이 경계 기준에 대해서 1번, 2번 내용인데 다만 1번에 여러분들 지적 공부에 따라서 그 경계성이 확정돼야지 지적 공부상의 요 1번 여러분들 판례에 경계 확정 기준은 1번 이 판례입니다. 1번 이 판례. 이 판례 뭔 내용이냐면 지적 공부가 아닌 도시계획시설. 여러분 교재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1번에 제일 마지막에 도시계획선에 의한 공공청량으로 이거 나눈 것은 나눈 경계선 확정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선에 의한 분할 등록된 것은 공공청량이죠. 자기들 도시개혁법상 필요한 청량이고 지적법상 경계보건청량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선에 따른 분할 등록된 것은 무효이고 여전히 지적법에 의한 경계보건청량에 의한 그 경계선만이 유효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공부할 때 도시계획선 이러면 대단한 것이 보이는데 도시계획선,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에 의해서 공공 측면에서 이루어진 청량이기 때문에 지적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등록되더라도 무효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판례 표현 하나 여러분들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토지 매매입니다. 토지 매매.
토지 이제 매매 대상이 뭐냐면 이게 토지 매매 대상은 결국 지적법의 원칙적으로 지적법의 경계에 정해진 대로 해야지 사실상 경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매매에 대해서 요 매매가 얼마인데 지적법률 돼 있는데 실제 경계는 요리 돼 있어요. 요 부분을 자 이게 A고 이게 B 땅인데 B가 C한테 팔 때 요렇게 판다고 했다 하더라도 C한테 넘어가는 것은 요 부분만 넘어간단 말이에요. 경계선. 사실상 경계가 아니라 지적법상 경계에서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이지 당사자 B, C가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어요. A, B가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지적법에 의해서 공부상 결정된다는 거죠. 다만 A, B 간에 땅을 사업할 때 이 땅을 A, B 간에 합니다. A, B 간에 하는데 요렇게 땅을 발기로 합의를 한 거요. 사실상 경계대로 예외적으로 사실상 경계대로 매매 합의한 겁니다. 매매 합의하더라도 그럼 합의하면 이제 예외적으로 사실상 경계입니다. 매매하면 이렇게 지적공부와 상관없이 했다면 두 사람 사이는 이건데 그래 하더라도 뭐다 이 부분이 제3자에 넘어가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제3자에 갑한테 넘어가면 이 갑한테는 대항 못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는 그게 합의하는데 효력이 발생할지 몰라도 이 차이 나는 부분 제3자 넘어가면 제3자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 사이 채권 효력이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 판례에 이게 부분을 많이 해놨는데 다른 부분 참고를 하고 항상 판례는 핵심 단어와 결론이니까 요것만 토지 매매 대상은 뭐로 한다? 지적부상 경계 이해하는 것이지 사실상 경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설사 당사자가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지적공부가 아니라 사실상 경계대로 하기로 했다면 사실상 경계대로 했던 사실상 경계가 매매 대상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 초과 부분에 대한 제3자한테 이전되면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더 많은데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이 부분 정도만 시험 나올 거라고 나온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단편이 나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등기부 표제부가 지적공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적공부는 요만큼 돼요. 네, 표제부가 요만큼이요. 차이나요. 그러면 요 부분만큼은 유효입니다. 불일치 하더라도 이게 불일치이죠. 요 부분만 유효니까 이걸 경매하다 이건 유효다.